이해고사 마지막 시험 범위 파트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그리고 지구적 환경 문제 원인과 영향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구온난화하며 이산탄소, 메탄 배출량 증가 이런 걸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영향 대책도 읽어보면 알 거고요. 오존층 파괴는 왜 발생하냐? CFCS라는 염화플루오리나탄소의 상용량이 증가하면서 성층권의 오존층이 파괴되는 현상인데요. 염화플루오리나탄소 같은 경우에는 오존층 파괴 주요 물질 중 하나인데 주로 냉장고나 에어컨의 냉매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오존층 파괴 주요 원인 물질로 규정되고 나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오존층이 파괴되면 자외선 투과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피부와 그다음에 백내장, 눈 쪽도 안 좋아지고 식물 성장이 저해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성층권의 오존층은 동식물에 해로운 해양의 자외선이 지상에 도달되는 것을 막아주는데 이 오존층이 파괴시키는 이 물질은 당연히 규제가 됐겠죠. 사막화는 장기간의 가뭄뿐만 아니고 인간이 생활하면서 과도하게 방목한다든지 숲을 개간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사막이 아니었던 지역이 사막처럼 변해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즉 사막에서는 특별하게 생산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되잖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건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새로운 개념이 관계농업, 물을 끌어다가 쓰잖아요. 그 사막 쪽에서는. 그래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데 이런 게 확대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물이 관계농업의 물을 끌어와가지고 한 농업을 관계농업이라고 하는데 물을 끌어왔을 때 우리가 물이 단순히 순수한 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물에는 이 소금 같은 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건조 지역에 물을 끌어왔는데 이게 그래도 사막이다 보니까는 마르게 되겠죠. 증발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물은 증발하고 뭐가 남냐? 소금이 땅에 남게 돼요. 그래서 토양이 염류화되는 현상이, 토양이 소금기가 있는 거죠. 그럼 토양이 염류화되면 결국에 또 농사를 못 짓게 되겠지. 대표적인 사막화 지역은 주로 사막 주변인데 뒤쪽에서 자료랑 볼 건데 사하라 사막 주변에 사해지대라고 있습니다. 이쪽이 대표적인 사막화 지역이고요. 열대림은 갈수록 파괴되고 있다. 좋은 영향을 지구 자정 능력부터 해가지고 열대림이 하는 일들이 많은데 환경적으로 유익한 근데 그런 것들이 파괴되고 있다. 산성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발전소, 공장 등에 나오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 물질이 수증기 또는 비와 만나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산성이라는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산화물이 들어가 있어서 건물 같은 거를 부식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산성비 같은 경우 오염물질을 비를 타고 바람을 타고 이동해가지고 이 산성비 피해를 이런 공장, 자동차, 발전소가 있는 국가에서만 피해보는 게 아니고 이 바람 타고 산성비가 오다 보니까 주변 지역까지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사해지대 설명, 아까 사막함에서 나왔던 사해지대 설명이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남쪽 가장자리 지역이래요. 여기 보면 여기가 사하라 사막이거든. 거기 아래 지금 표시되어 있는 회색 보이죠? 여기가 바로 사해지대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섬. 말 그대로 해양으로 유입된 쓰레기가 해류에 따라 이동하면서 거대한 쓰레기섬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보통 플라스틱, 비닐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여기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각각 무엇이냐. 먼저 여기 보면은 산성비 피해가 A인데요. 산성비는 공업이 발달한 서부 유럽, 그 다음에 미국 5대 연안, 그 다음에 뭐 중국 뭐 이런 쪽으로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공장을 지었으니까 산성비 피해를 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바람 타고 특히 무슨 풍? 편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피해가 확산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장은 지었는데 영국에서 공장은 지어져 있는데 편서풍이니까 이쪽으로 오겠죠. 편서풍 타고 이쪽까지도 다 산성비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다음 B 여기 보면 검정색이잖아. 보면 여기 다 적도 근방에 이렇게 검정색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열대기후 관련 쪽이니까 열대림 파괴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되고요. 적도 주변 이렇게 많이 있으면은 열대림 파괴로 생각하면 됩니다. C가 사막한 거는 보통 여기 사하라 사막 아래쪽 사해지대가 표시되어 있으면은 사막화로 인식하면 되고요. 또 중국 내륙
쪽에서도 이런 사막들이 많이 있죠.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막화는 과도한 방목과 경작, 지하수 개발 등으로 발생하고요. D는 쓰레기 섬입니다. 쓰레기 섬. 여기는 왜 이렇게 섬처럼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냐?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 같은 쓰레기들이 표류하겠죠. 그러다가 해류 흐름이 약한 곳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약한 곳에서는 둥둥 떠다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흩뿌려뜨릴 수가 없으니까 모여서 그냥 그 상태로 섬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처하는 국제사회의 노력, 이런 환경협약은 수능에서도 그렇고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기억하는 게 좋은데요. 람사르 협약은 습지 관련해서 습지를 보호한다 하면은 람사르 협약. 그 다음에 폐기물 관련해서는 두 가지 협약이 있는데 폐기물의 해양 투기로 인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는 것은 런던 협약. 그 다음에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한다. 그걸 목적으로 한 것은 바젤 협약입니다. 그 다음에 제네바 협약은 우리가 산성비 배웠죠. 산성비 같은 경우에는 국경을 넘어서 이제 이동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감축 및 통제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산성비 문제 해결 나오면은 제네바 협약. 그 다음에 우리 오존층 파괴 아까 했죠. 염화플루오리나 탄소 같은 오존층 파괴 물질 사용 규제를 명시한 협약이 있는데 이게 몬트리올 의정서입니다. 이 사막화 방지는 너무 키워드가 뻔하지. 사막화를 방지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만든 협약이 교토 의정서인데요. 이 교토 의정서는 선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자 이런 거를 하면서 만든 협약인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했어요. 근데 지금은 만료되고 지금은 파리협정 쪽으로 이 교토의정서가 좀 넘어온 편입니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뭐냐면 각 국가나 기업마다 온실가스 너희는 배출을 A 국가든 B 국가든 100만큼 할 수 있어. 그렇게 한 거야. 근데 A 국가는 B 국가, C 국가는 각각 100을 줬는데 100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게 해줬는데 A는 50밖에 배출을 안 했어. 근데 B는 공장 계속 돌리고 하다 보니까 150을 배출해야 돼. 근데 100만 배출해야 되고 더 배출하면 엄청나게 또 이제 많은 일종의 핸디캡처럼 뭐 돈을 지불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런 거를 벌금처럼 내기보다는 우린 100만 가지고 있는데 50이 더 필요해. 그러면 이 A국에서 A국 50이 남잖아. 이렇게 사올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온실가스 배출권 자체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용하지 않은 분량을 초과 배출한 국가나 기업에서 판매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고 팔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권은 공짜가 아니겠지. 그래서 또 돈 받고 파는 거니까 온실가스 배출을 적게 할수록 팔 수 있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적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파리협정을 이제 교토정서의 단점이란 단점이 뭐냐면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했어. 근데 선진국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교토정서를 대신하는 기후변화 협약으로서 선진국과 이제는 개발도상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포함해서 포괄적 대응에 노력하자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스톡홀름 협약은 뭐 다이옥신 이런 DDT 등 유독성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한 협약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국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환경 문제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세계적 연대를 위해서 비정부 기구의 활동을 활발해졌고요. 비정부 기구를 우리가 NGO라고 합니다. 그 예로 그린피스, 지구협헌 해가지고 그린피스는 이름에서 알 수 있겠지만 그린피스 결국에는 환경을 보존하는 게 평화를 가져온다는 의미지. 그래서 자연보호 운동을 하는 비정부 기구가 있다. 그 다음에 생태 용량과 생태 발자국. 먼저 생태 용량은 무엇이냐? 인간 생활에 필요한 생물적 요소를 생산하고 소비된 폐기물 수자체 생산할 수 있는 생태계의 수용 능력. 생태 용량. 생태계가 아무리 인간이 쓰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수용할 수 있어. 이게 생태 용량이고요. 생태 발자국은 여기 보면 경제활동 소비되는 여러 가지 자원을 생산적 토지 면적으로 환산한 값. 즉 그냥 쉽게 말하면 인간들이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밟아나간 발자국인 거야. 즉 생태 발자국이 수치가 클수록 많이 파괴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게 더 커야 될까? 당연히 생태 용량이 더 크거나 최소한 생태 발자국과 같아야 되겠지. 수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생태 발자국보다 생태 용량이 큰 생태 흑자라고 하는 나타나는 곳들은 보면은 이렇게 자연이 그래도 좀 더 잘 보존돼 있는 곳들이고, 대한민국 비롯해서 미국, 인도, 중국 이런 곳들은 생태 적자입니다. 생태 발자국이 더 많아요. 생태 용량보다. 그러면 세계 평화와 정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파트 나가볼게요. 이제 분쟁 파트가 나오는데, 분쟁은 말 그대로 다양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시를 보면은 뭐 여기 민족, 문화적 차이, 뭐 종교 어느 뿐만 아니고 에너지 자원 차지하기 위해서 등등 있죠. 아프리카를 보면 이 아프리카는 보면 여기 강대국의 이해관계 따라 민족분과 무관하게 국경선이 설정됐다. 국경선이 어떻게 이렇게 반듯하게 그어질 수 있냐. 나라와 나라 간의 국경선인데 바로 유럽 열강들이 이제 여기 아프리카를 차지할 때 여기까지는 우리 나라 거, 여기는 너희가 차지해, 뭐 이런 식으로 식민 지배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국경선이 설정된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야? 부족 경계는 여기야. 즉 쉽게 말하자면 여기 검정색 부분인데, 만약에 A 부족이랑 B 부족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같은 부족끼리 그런 거 고려했으면 이렇게 국경을 나누었어야겠지. 근데 이런 거 하나도 고려 안 하고 맘대로 긋다 보니까 서로 다른 부족들끼리 한 국경 안에서 한 나라 안에 살게 되지.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가 내전이 많고 분쟁이 많은 대륙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에는 사실 다이아몬드도 많이 생산되고 부자가 될 수도 있었거든. 근데 뭐 다이아몬드 판 돈으로 무기를 사서 전쟁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은 경제적으로 발달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세계 분쟁 지역과 난민 발생 지역. 여기 보면 가나 다라를 빈칸 뚫어놨어요. 그러면 가는 에스파냐, 카탈루냐 지역, 여기에서는 분리독립을 하려는 운동이 있고, 나아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있고요. 여기는 보면 여기 동그라미 있잖아. 민족 종교 분쟁이에요. 즉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유대교, 그 다음에 유대인, 그 다음 팔레스타인들이 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유대교, 팔레스타인은 이슬람교 쪽이거든. 그래서 종교로 따지면은 유대교 대 이슬람교 분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인도 아래쪽에 있는 여기 스리랑카는 시날리즈족과 타미족 간의 분쟁이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보면 예를 들자면 스리랑카의 시날리즈족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스리랑카의 민족인데 불교를 믿어요. 근데 타미족은 소수 민족이긴 한데 시날리즈족에 비하면 많진 않아. 근데 그들은 힌두교를 믿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따지면은 불교랑 힌두교 간의 갈등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배표는 A인데 영토 분쟁인데, 이 러시아와 일본에서 여기 쿠릴 열도라는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A 영토 분쟁, 배표 쳐져 있는 것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분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B, 셈으로 되어 있는 곳은 에너지 자원 분쟁. 그래서 여기 보면은 봅시다.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은 카스피해라고 보일 거야. 이 카스피해도 석유 자원을 둘러싸. 이 카스피해 쪽에 석유 자원이 묻혀 있거든. 그래서 이거 둘러싸서 카스피해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미국의 오리노코 강 분쟁.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자원 분쟁인데, 이 오리노코 강 근방에 또 이제 자원이 많이 값이 나가는 이 자원들이 묻혀져 있는 또 지역이 있어. 그래서 그 지역을 차지하면서 자원까지도, 예를 들자면 석유 이런 거, 금 이런 게 또 묻혀 있는 곳이 있거든. 그래서 그 오리노코 강 주변에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분쟁을 하고요. 물 가지고 또 분쟁하는 거는 나일강, 겐지스강 분쟁 등이 C에 속한다라고 하면서 여기 나일강만 보더라도 이 표시가 돼 있죠. 난민 발생 지역. 당연히 난민은 주로 내전, 전쟁, 가뭄 같은 재해로 발생을 하는 편이고,
우리가 대륙으로 따지자면 아프리카 이런 쪽에서 많고요. 아시아, 중남부 아메리카, 정치적 안정성, 경제 수준이 높은 우리가 아는 뭐 유럽, 북부 아메리카 등등에서는 적은 편이죠. 주요 난민 발생국을 보면 시리아, 우크라이나, 뭐 아프가니스탄, 그다음에 그러면 이들을 수용하는 나라는 그 발생국, 난민 발생국과 국경을 접하는 곳, 다 여기 근방에 있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주로 내전 상태, 전쟁이 많이 있는, 분쟁이 있는 지역에서 난민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서 국제연합, 그래서 뭐 UN 많이 들어봤지? UN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요. 비정부 기구도 활동을 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세계 시민으로서 인류의 보편적까지 인식하고 어떻게 우리가 또 실천을 고민해야 할지, 행동도 어떻게 할지, 그래서 지구 총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자, 뭐 이런 내용이 세계 시민입니다.